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김순덕 씨 가명입니다. 올해 73살입니다. 김 씨는 강동구에 3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세로 따지면 3억 원이 넘는 집이죠. 부동산으로 치면 부자입니다. 그런데 김 씨는 작년 겨울 응급실에서 쫓겨났습니다. 왜일까요? 병원비를 낼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3억 원짜리 집이 있는데 병원비 200만 원이 없어서 응급실에서 쫓겨났다니요? 그날 김 씨의 통장 잔고는 3만 원이었습니다. 3억 원짜리 집은 있지만 손에 쥔 현금은 3만 원. 이게 70대의 현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왜 70대에는 현금이 가장 중요한지, 부동산이나 주식이 아니라 왜 현금이어야 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당장 얼마의 현금을 확보해야 하는지, 어떻게 현금을 관리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 내용을 알고 모르고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집은 있는데 병원비가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김순덕 씨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씨는 남편이 15년 전에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강동구 아파트는 남편이 평생 일해서 장만한 집이었죠. 시세로 3억 원 정도 하는 괜찮은 아파트였습니다. 김 씨는 국민연금으로 한 달에 55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걸로 관리비 내고 밥 먹고 살았습니다. 빠듯했지만 그럭저럭 살만했습니다. 집도 있으니까 든든했죠. 그런데 작년 12월 어느 날 새벽 김 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심한 복통이었습니다. 이웃이 신고해서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갔습니다. 의사가 검사를 해보니 맹장염이 아니라 대장에 구멍이 난 거였습니다. 대장 천공이라고 하는데 응급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 안 하시면 복막염으로 진행돼서 위험합니다. 수술비는 2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간호사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보호자 연락처 있으세요? 그리고 수술비 입금 가능하신가요? 김 씨는 당황했습니다. 아들이 있긴 한데 외국에 나가 있어서 연락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김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지금 당장은 현금이 없는데요. 집은 있어요. 3억 원짜리 집이요. 그거 담보로 하면 안 될까요?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병원은 부동산 담보를 안 받아요. 현금이나 카드로 결제하셔야 해요. 아니면 보호자가 보증을 서시든가요. 그럼 집을 빨리 팔면 안 될까요? 어르신, 집을 팔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하는데요. 김 씨는 절망했습니다. 3억 원짜리 집이 있는데 200만 원 수술비가 없어서 수술을 못 받다니요? 김 씨는 결국 친구들한테 급하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조금씩 빌렸습니다. 5명한테 빌려서 겨우 200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입원 기간 동안 추가 비용이 100만 원 더 들어갔습니다. 김 씨는 또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퇴원한 후 김 씨는 친구들한테 빌린 돈을 갚아야 했습니다. 한 달에 55만 원 받는 연금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집을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어떡하나. 차라리 집을 팔아서 작은 집으로 옮기고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낫겠다. 김 씨는 부동산에 급매로 집을 내놨습니다. 시세가 3억 원인데 2억 8천만 원에 내놨습니다. 빨리 팔아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안 팔렸습니다. 2달이 지나도 안 팔렸습니다. 급매로 내놨는데도 말이죠. 왜일까요?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2023년, 2024년에는 집값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사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3개월 만에 2억 6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시세보다 4천만 원이나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급하게 팔다 보니 손해를 본 거죠. 김 씨는 그 돈으로 1억 원짜리 빌라를 샀습니다. 남은 돈이 6천만 원이었습니다. 김 씨는 그제야 안심했습니다. 이제 현금이 있으니까 괜찮아.
여러분, 김 씨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째, 부동산은 유동성이 없습니다. 급할 때 바로 현금화할 수 없습니다. 집을 팔려면 최소 한 달에서 3개월이 걸립니다. 시장 상황이 나쁘면 더 오래 걸립니다. 둘째, 급하게 팔면 손해를 봅니다. 김 씨는 4천만 원 손해를 봤습니다. 시세보다 13%나 낮게 판 거예요. 셋째, 병원은 부동산을 받지 않습니다. 오직 현금만 받습니다. 아무리 비싼 집이 있어도 당장 손에 현금이 없으면 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넷째, 70대에는 언제든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병원비, 수술비, 이런 것들이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70대에는 현금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이 아니라 현금이요. 자,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월세 받으려고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오히려 빚더미에 앉은 분의 이야기입니다. 박영호 씨 가명입니다. 올해 77살입니다. 부산에서 만난 분입니다. 박 씨는 65세에 퇴직했습니다. 퇴직금으로 7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박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 돈을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가 얼마 안 나오니까 뭔가 투자를 해야겠다. 박 씨는 부동산 투자를 결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요즘은 오피스텔 사서 월세 받으면 괜찮다고 했거든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월세 받으면 1년에 1200만 원이니까 꽤 괜찮은 수입이었습니다. 박 씨는 인천에 있는 오피스텔을 샀습니다. 7천만 원에 샀습니다. 20평 정도 되는 작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역에서 가깝고 깨끗해서 월세 받기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1년은 괜찮았습니다. 대학생이 들어와서 한 달에 60만 원씩 월세를 받았습니다. 박 씨는 기뻤습니다. 역시 투자를 잘했어. 1년에 720만 원 수입이네. 그런데 1년 후 그 대학생이 졸업하면서 나갔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했습니다. 박 씨는 부동산에 광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세입자가 안 구해졌습니다. 두 달이 지나도 세 달이 지나도 안 구해졌습니다. 왜일까요? 그 지역에 오피스텔이 너무 많이 생겼던 겁니다. 공급 과잉이었죠. 세입자는 많지 않은데 오피스텔은 많으니까 경쟁이 심했습니다. 박 씨는 월세를 6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그래도 안 구해졌습니다. 다시 45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그제야 한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공실 기간 3개월 동안 관리비가 계속 나갔습니다. 한 달에 15만 원씩 3개월이면 45만 원입니다. 게다가 오피스텔이라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도 내야 했습니다. 1년에 2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박 씨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 달에 45만 원씩 받으면 1년에 540만 원입니다. 거기서 관리비 1년치 180만 원 빼고 세금 200만 원 빼면 손에 남는 건 16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박 씨는 실망했습니다. 1년에 160만 원이면 한 달에 13만 원 정도네. 이거 은행 이자보다 나을 게 없잖아. 하지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씨가 74세 되던 해 그 청년이 갑자기 월세를 안 내고 잠적했습니다. 석 달치 월세 135만 원을 못 받았습니다. 연락도 안 됐습니다. 박 씨는 그 청년을 내보내고 다시 세입자를 구해야 했습니다. 또 공실이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6개월 동안 세입자가 안 구해졌습니다. 6개월 동안 관리비만 90만 원이 나갔습니다. 수입은 하나도 없는데 지출만 계속 나가는 겁니다. 박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차라리 팔아버리자. 박 씨는 오피스텔을 팔기로 했습니다. 7천만 원에 샀으니까 7천만 원에 팔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 내놨더니 지금 시세가 5,5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7천만 원에 샀는데 5년 만에 5,500만 원으로 떨어진 겁니다. 박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5년 만에 1,500만 원이나 떨어져요? 부동산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요즘 오피스텔 시장이 안 좋아요. 공급은 많고 수요는 적고. 어르신, 팔려면 5천만 원에 내놓으세요. 그래야 팔려요. 박 씨는 어쩔 수 없이 5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7천만 원에 샀는데 5천만 원에 판 겁니다. 2천만 원 손해입니다. 게다가 그동안 세금, 관리비, 못 받은 월세까지 합치면 추가로 2천만 원이 나간 셈입니다.
결국 박 씨는 5년 동안 오피스텔 투자로 4천만 원 손해를 본 겁니다. 7천만 원이 3천만 원이 돼버렸습니다. 박 씨는 후회했습니다. 그냥 은행에 넣어둘 걸. 그랬으면 원금이라도 있었을 텐데. 여러분, 박 씨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째, 월세 수입을 노린 부동산 투자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공실 위험, 관리비, 세금, 이런 것들을 계산하면 수익이 많지 않습니다. 둘째, 세입자가 월세를 안 내거나 잠적하면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으면 더 어렵습니다. 셋째, 부동산 시장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넷째, 급하게 팔면 손해를 봅니다. 박 씨는 2천만 원 손해를 봤습니다. 다섯째, 70대에는 부동산 관리가 부담입니다. 세입자 구하고 집 수리하고 이런 일들이 힘듭니다. 그래서 70대에는 부동산 투자보다 현금 보유가 안전합니다. 복잡한 관리도 필요 없고 언제든 쓸 수 있으니까요.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주식 투자로 1억을 날린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철수 씨 가명입니다. 올해 78살입니다. 서울에서 만난 분입니다. 이 씨는 65세에 회사를 퇴직했습니다. 퇴직금으로 1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 돈을 은행에 넣으면 이자가 1년에 200만 원밖에 안 나와. 이걸로 어떻게 살아? 뭔가 투자를 해야겠다. 이 씨는 지인의 소개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 지인은 나 주식으로 돈 많이 벌었어. 너도 해봐라고 권했습니다. 이 씨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2천만 원만 투자했습니다. 삼성전자, 네이버 이런 대기업 주식을 샀습니다. 처음 6개월은 괜찮았습니다. 주가가 올라서 2천만 원이 2,500만 원이 됐습니다. 500만 원 수익이 난 거죠. 이 씨는 기뻤습니다. 역시 주식이 좋네. 6개월 만에 500만 원 벌었어. 이거 더 투자하면 더 벌겠는걸? 이 씨는 추가로 3천만 원을 더 투자했습니다. 이제 총 5천만 원이 주식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5천만 원이 4,500만 원이 되고 4천만 원이 되고 3,500만 원이 됐습니다. 이 씨는 당황했습니다. 왜 떨어지지? 잠깐 떨어지는 거겠지. 조금 기다리면 다시 오르겠지. 하지만 주가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3,500만 원이 3천만 원이 되고 2,500만 원이 됐습니다. 이 씨는 반토막이 난 계좌를 보면서 잠을 못 잤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주식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밤에도 불안해서 잠을 설쳤습니다. 이 씨의 친구가 말했습니다. 이 씨, 그냥 지금 팔아. 더 떨어지기 전에. 하지만 이 씨는 못 팔았습니다. 지금 팔면 2,500만 원 손해인데 어떻게 팔아?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오르겠지. 이 씨는 버텼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하지만 주가는 안 올랐습니다. 오히려 더 떨어졌습니다. 2,500만 원이 2천만 원이 되고 1,5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때 이 씨 나이가 72세였습니다. 이 씨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매일 주식 시세 보면서 스트레스 받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혈압도 올라가고 당뇨 수치도 나빠졌습니다. 결국 이 씨는 모든 주식을 팔았습니다. 1,500만 원에 팔았습니다. 5천만 원이 1,500만 원이 된 겁니다. 3,500만 원 손해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씨는 손실을 만회하려고 다시 주식을 샀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기업 주식을 샀습니다. 지인이 이 회사 곧 대박 날 거야 라고 했거든요. 이 씨는 남은 돈 1,500만 원을 모두 그 주식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1,500만 원이 그냥 증발해버렸습니다. 결국 이 씨는 1억 원 중에서 9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남은 돈은 1,000만 원뿐이었습니다. 이 씨는 지금 78세입니다. 1,000만 원과 국민연금 60만 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매일 후회하면서 삽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냥 은행에 넣어뒀으면 1억 원이 그대로 있었을 텐데. 주식만 안 했어도. 여러분, 이 씨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째, 70대의 주식 투자는 위험합니다. 손실을 만회할 시간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은 손해봐도 다시 벌 수 있지만 70대는 재기가 불가능합니다. 둘째, 손절을 못하면 더 큰 손실로 이어집니다.
이 씨는 2,500만 원 손해를 인정하지 못하고 버티다가 3,500만 원 손해를 봤습니다. 셋째, 손실을 만회하려고 더 위험한 투자를 하면 모든 걸 잃습니다. 이 씨는 결국 9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넷째, 주식은 스트레스를 줍니다.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70대에는 건강이 가장 중요한데 주식 때문에 건강을 해치면 안 됩니다. 다섯째, 곧 오를 거야, 대박 날 거야 이런 말은 믿으면 안 됩니다. 특히 70대는 절대 이런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70대에는 주식보다 현금이 안전합니다. 원금 보장이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자녀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은 분의 이야기입니다. 최명숙 씨 가명입니다. 올해 78살입니다. 인천에서 만난 분입니다. 최 씨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45살입니다. 아들은 3년 전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음식점이었습니다. 아들이 최 씨한테 왔습니다. 엄마, 가게 확장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좀 필요해. 6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최 씨는 고민했습니다. 6천만 원은 큰 돈이었습니다. 최 씨가 가진 전 재산이 1억 원 정도였는데 그중 6천만 원이니까 거의 절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내 자식이 사업한다는데 도와줘야지. 최 씨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6천만 원을 빌려서 아들한테 줬습니다. 아들은 고마워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1년 안에 꼭 갚을게. 처음 석 달은 괜찮았습니다. 아들이 한 달에 100만 원씩 이자를 갖다 줬습니다. 최 씨는 안심했습니다. 역시 내 아들이야. 약속을 잘 지키네. 그런데 넉 달째부터 이자가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가게가 요즘 장사가 안 돼서 그래. 다음 달에 2달치 몰아서 줄게. 최 씨는 걱정됐지만 믿었습니다. 그래, 장사가 안 되면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다음 달에도 이자가 안 들어왔습니다. 최 씨가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얘야, 이자 언제 줄 거니? 아들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장사 안 돼서 힘들다니까요. 좀만 기다려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자는 한 푼도 안 들어왔습니다. 최 씨는 불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최 씨 자신도 대출 이자를 내야 했거든요. 최 씨가 받은 대출은 한 달에 이자가 30만 원씩 나갔습니다. 최 씨의 국민연금이 70만 원인데 30만 원을 이자로 내면 손에 남는 건 40만 원 뿐이었습니다. 최 씨는 아들한테 다급하게 전화했습니다. 얘야, 엄마가 이자를 내야 하는데 네가 줄 거라고 했잖아. 빨리 좀 줘. 아들이 화를 냈습니다. 엄마, 지금 제가 가게 망해서 문 닫았어요. 저도 빚이 3천만 원이에요. 제가 어떻게 엄마한테 돈을 드려요? 최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 가게 망했어? 네. 그러니까 제발 좀 기다려 달라니까요. 저도 살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아들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후로 최 씨는 아들한테 연락을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씹히고 전화도 안 받았습니다. 집으로 찾아가도 없었습니다. 최 씨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아들한테 6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안 갚아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차용증 쓰셨어요? 아니요. 내 자식인데 차용증까지 쓸 필요가 있나 싶어서요.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차용증이 없으면 법적으로 받아내기 어렵습니다. 증거가 없으니까요. 아들이 그냥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면 어르신이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최 씨는 절망했습니다. 6천만 원이 그냥 날아간 겁니다. 게다가 최 씨는 매달 대출 이자 30만 원을 계속 내야 했습니다. 국민연금 70만 원 중에서 30만 원을 이자로 내면 생활비로는 40만 원밖에 안 남습니다. 최 씨는 결국 집을 팔았습니다. 대출을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집을 팔아서 대출 6천만 원을 갚고 남은 돈으로 작은 방을 얻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최 씨는 월세방에서 국민연금 70만 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들과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후회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최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후회하죠. 엄청 후회해요. 내 자식이라고 믿었는데 차용증도 안 쓰고 그냥 줬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아들도 없어요. 여러분, 최 씨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째, 자녀라고 해도 큰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을 써야 합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로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자신의 전 재산 중 절반 이상을 빌려주면 안 됩니다. 못 받았을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셋째, 대출받아서 자녀한테 빌려주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자녀가 못 갚으면 본인이 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넷째, 자녀의 사업 자금은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요식업은 실패율이 70% 이상입니다. 다섯째, 현금을 빌려주면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가족끼리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70대에는 현금을 절대로 빌려주면 안 됩니다. 자녀라고 해도요. 현금은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안전합니다. 자,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보험금을 연금으로 받았다가 후회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안정희 씨 가명입니다. 올해 76살입니다. 대전에서 만난 분입니다. 안 씨는 40대에 보험을 들었습니다. 만기가 70세인 보험이었습니다. 보험료를 20년 동안 매달 15만 원씩 냈습니다. 만기에 받는 금액이 2억 원이었습니다. 안 씨가 70세가 됐을 때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기가 됐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연금으로 받으시겠습니까? 보험사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으시면 2억 원을 한꺼번에 드립니다. 연금으로 받으시면 10년 동안 매달 200만 원씩 드립니다. 안 씨는 고민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2억 원, 연금으로 받으면 10년 동안 총 2억 4천만 원입니다. 계산상으로는 연금이 4천만 원 더 많았습니다. 안 씨는 연금을 선택했습니다. 어차피 10년 동안 나눠 쓸 거니까 연금으로 받는 게 낫겠어. 4천만 원도 더 받고. 처음 3년은 괜찮았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받으니까 생활이 여유로웠습니다. 그런데 73세 되던 해 안 씨에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심장 질환이 생긴 겁니다. 의사는 응급수술을 권했습니다. 수술비가 3천만 원이었습니다. 안 씨는 당황했습니다. 손에 현금이 없었습니다. 연금으로 매달 200만 원씩 받고 있지만 그걸로 생활비를 쓰니까 저축이 거의 안 됐습니다. 안 씨가 보험사에 전화했습니다. 저 연금 받는 거 중지하고 남은 돈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보험사 직원이 말했습니다. 가능하긴 한데 중도 해지하시면 위약금이 있습니다. 남은 금액에서 15%가 공제됩니다. 안 씨가 계산해 봤습니다. 10년 중 3년을 받았으니 7년치가 남았습니다. 200만 원 72개월 1억 6,800만 원입니다. 거기서 15% 공제하면 1억 4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 씨는 아까웠습니다. 15%나 떼면 2,800만 원 손해잖아. 어떡하지? 안 씨는 고민 끝에 자녀들한테 손을 벌렸습니다. 얘들아, 아빠가 수술을 해야 하는데 3천만 원이 필요해. 빌려줄 수 있겠니? 자녀들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아빠, 보험금 있잖아요. 그거 쓰세요. 그게 연금으로 나오는 거라서 지금 당장은 큰 돈이 없어. 그럼 해지하세요. 해지하면 2,800만 원 손해야. 자녀들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그래도 수술해야 하잖아요. 손해보더라도 해지하세요. 저희는 도와드리기 힘들어요. 결국 안 씨는 보험을 중도 해지했습니다. 1억 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2,800만 원 손해를 본 겁니다. 안 씨는 후회했습니다. 처음부터 일시금으로 받을 걸. 그랬으면 2억 원이 손에 있었을 텐데. 연금으로 받는다고 욕심부렸다가 오히려 손해봤네. 여러분, 안 씨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째, 70대에는 일시금이 연금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둘째, 연금은 중도 해지하면 위약금이 있습니다. 급할 때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셋째, 조금 더 받으려다가 오히려 손해볼 수 있습니다. 안 씨는 4천만 원 더 받으려다가 2,800만 원 손해를 봤습니다. 넷째, 70대는 목돈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수술비, 간병비, 이런 것들이 갑자기 필요합니다. 그래서 70대에는 연금보다 현금 일시금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현금 유동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명절과 경조사 때문에 현금이 계속 나가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장명순 씨 가명입니다. 올해 74살입니다. 경기도에서 만난 분입니다. 장 씨는 국민연금으로 한 달에 90만 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금으로 3천만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 안정적인 노후였습니다. 그런데 장 씨에게는 지출이 많았습니다. 바로 손주들 용돈과 경조사비였습니다. 장 씨에게는 손주가 5명 있습니다. 큰 손주가 고등학생, 작은 손주가 초등학생입니다. 명절 때마다 용돈을 줘야 합니다. 설날과 추석, 1년에 2번입니다. 고등학생한테는 10만 원, 중학생한테는 5만 원, 초등학생한테는 3만 원씩 줍니다. 계산해보면 설날에 35만 원, 추석에 35만 원, 합쳐서 70만 원입니다. 여기에 손주들 생일도 있습니다. 5명이니까 1년에 생일이 5번입니다. 생일 선물로 5만 원씩 주면 250만 원입니다. 명절 용돈과 생일 선물을 합치면 1년에 320만 원입니다. 그리고 경조사비가 있습니다. 친구들, 친척들, 지인들의 경조사가 정말 많습니다. 70대가 되면 주변 사람들의 경조사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장례식이 특히 많습니다. 1년에 적어도 10번 정도는 다녀옵니다. 부의금으로 5만 원씩 내면 500만 원입니다. 결혼식도 있습니다. 친구 손주, 친척 자녀, 이런 결혼식에 1년에 5번 정도 갑니다. 축의금으로 10만 원씩 내면 50만 원입니다. 환갑, 칠순 잔치도 있습니다. 1년에 3번 정도 갑니다. 축의금으로 10만 원씩 내면 30만 원입니다. 경조사비를 합치면 1년에 580만 원입니다. 손주 용돈과 경조사비를 합치면 1년에 900만 원입니다. 한 달로 나누면 75만 원입니다. 장 씨의 월 수입이 90만 원인데 75만 원을 손주와 경조사에 쓰면 손에 남는 건 15만 원뿐입니다. 15만 원으로 어떻게 한 달을 살까요? 불가능합니다. 결국 장 씨는 예금을 깨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한 달에 부족한 돈이 50만 원이라고 치면 1년에 600만 원씩 예금이 줄어듭니다. 3천만 원 있던 예금이 5년이면 바닥납니다. 장 씨는 고민했습니다. 손주들한테 용돈 안 주기도 그렇고 경조사 안 가기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하지? 장 씨는 결국 손주 용돈을 줄였습니다. 10만 원 주던 걸 5만 원으로, 5만 원 주던 걸 3만 원으로, 3만 원 주던 걸 2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랬더니 자녀들이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어머니, 작년에는 더 주셨잖아요. 왜 올해는 줄이세요? 장 씨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얘야, 어머니가 돈이 부족해서 그래. 미안하구나. 자녀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연금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예금도 있으시고. 장 씨가 설명했습니다. 연금으로는 생활비도 부족해. 경조사비도 많이 나가고. 예금도 계속 깨먹고 있어. 하지만 자녀들은 섭섭해했습니다. 특히 손주들이 할머니가 올해는 용돈을 적게 주셨어라고 불평했습니다. 장 씨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장 씨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째, 70대에는 관계 유지 비용이 많이 듭니다. 손주 용돈, 경조사비,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큽니다. 둘째, 이런 지출을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안 주면 섭섭해하고 안 가면 예의 없다고 합니다. 셋째, 이런 지출이 계속되면 예금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몇 년 안에 바닥날 수 있습니다. 넷째, 현금이 없으면 이런 지출도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으로는 경조사비를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70대에는 충분한 현금이 있어야 관계도 유지하고 체면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6가지 사례를 들려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왜 70대는 현금이 중요한지 그 이유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갑작스러운 의료비입니다. 70대가 되면 건강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50대, 60대까지는 괜찮다가 70대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암, 골절, 이런 것들이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아침에 멀쩡했는데 저녁에 쓰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현금입니다. 수술비, 입원비, 간병비, 이런 것들은 당장 필요합니다.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부동산은 팔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안 좋으면 손해보고 팔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금은 다릅니다. 지금 당장 쓸 수 있습니다. 1초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의사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수술비 입금하세요. 그래야 수술 스케줄 잡아드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집이 있다고 주식이 있다고 수술해주지 않습니다. 오직 현금만 받습니다. 건강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큰 수술을 하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은 본인이 내야 합니다. 이 돈이 없으면 수술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70대에는 비상의료비로 최소 3천만 원의 현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건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돈입니다. 오직 의료비로만 써야 하는 돈입니다. 두 번째 이유, 부동산은 현금화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집이 있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착각입니다. 집은 당장 현금이 아닙니다. 현금으로 바꾸려면 팔아야 하는데 파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빠르면 한 달, 보통은 2달에서 석 달, 시장이 안 좋으면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게다가 급하게 팔면 손해를 봅니다. 시세보다 10%, 20% 낮게 팔아야 합니다. 3억짜리 집을 2억 5천만 원에 팔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집을 팔면 살 곳이 없습니다. 새로운 집을 구해야 하는데 그것도 시간이 걸립니다. 이사 비용도 들고요. 그래서 집은 마지막 보루입니다.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자산입니다. 집 말고 현금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월세를 받으려고 투자한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실이 생기면 수입이 없고 팔려고 해도 시간이 걸립니다. 70대에는 복잡한 부동산 관리가 부담입니다. 세입자 구하고 수리하고 세금 내고 이런 일들이 힘듭니다. 그래서 70대에는 부동산을 정리하고 현금을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집 한 채만 남기고 나머지는 파세요. 그리고 그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계세요. 세 번째 이유, 투자 손실을 회복할 시간이 없다는 점입니다. 젊은 사람은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해도 됩니다. 손해를 봐도 시간이 있으니까 회복할 수 있습니다. 10년, 20년 기다리면 손실을 만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대는 다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5년, 10년 기다릴 수 없습니다. 70세에 주식에 투자했다가 반토막이 났다고 칩시다. 회복되려면 5년에서 10년 걸립니다. 그때는 75세에서 80세입니다. 너무 늦습니다. 게다가 70대는 투자 실패를 만회할 방법이 없습니다. 일을 해서 벌 수도 없고 사업을 할 수도 없습니다. 한번 잃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70대의 투자는 위험합니다. 원금 보장이 안 되는 투자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은행 이자가 낮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낮아도 안전합니다. 70대에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주식, 펀드, 코인, 부동산 투자 이런 거 다 청산하세요. 그리고 현금으로 바꾸세요. 은행 예금으로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네 번째 이유, 고정 수입이 적다는 점입니다. 70대의 주 수입은 국민연금입니다. 평균적으로 한 달에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이 돈으로 한 달을 살기에는 부족합니다. 월세나 관리비, 식비, 교통비, 통신비, 의료비 이런 것들을 내면 거의 안 남습니다. 추가 수입이 있어야 하는데 70대에는 일하기 어렵습니다. 체력도 안 되고 일자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축해둔 돈을 조금씩 꺼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경제용어로 디세이빙이라고 합니다. 모았던 돈을 까먹는 거죠. 문제는 얼마나 오래 살지 모른다는 겁니다. 80세까지 살 줄 알았는데 90세까지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충분한 현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최소한 10년에서 15년은 쓸 수 있는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계산해 봅시다. 한 달에 부족한 돈이 50만 원이라고 칩시다. 1년이면 60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6천만 원입니다. 15년이면 9천만 원입니다. 국민연금 외에 최소 5천만 원에서 1억 원의 현금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 빌릴 곳이 없다는 점입니다. 젊은 사람은 급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신용대출, 카드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70대는 대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은행은 70세 이상한테 대출을 안 해줍니다. 상환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친구한테 빌릴 수도 없습니다.
70대 친구들도 다들 돈이 없습니다. 빌려줄 여력이 없습니다. 자녀한테 빌릴 수도 있지만 앞서 사례에서 봤듯이 자녀들도 자기 생활이 빠듯합니다. 부모한테 빌려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70대는 스스로 현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빌릴 곳이 없으니까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급하면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70대에는 어떻게든이 없습니다. 미리 준비한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70대 현금 확보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 첫 번째, 부동산을 정리하세요. 여러 채 집이 있다면 한 채만 남기고 파세요. 본인이 살 집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현금화하세요. 월세 받으려고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 상가 이런 것들도 파세요. 70대에는 관리가 부담입니다. 집값이 더 오를 텐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를 수도 있지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오른다고 해도 그 이익보다 현금 유동성이 더 중요합니다. 집 한 채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도 너무 큰 집일 필요 없습니다. 혼자 살거나 부부가 살기에 적당한 크기면 됩니다. 큰 집에 살고 있다면 작은 집으로 옮기는 것도 고려하세요. 큰 집 팔아서 작은 집 사고 차액을 현금으로 확보하세요. 예를 들어 5억짜리 큰 아파트를 팔고 3억짜리 작은 아파트로 옮기면 2억 원의 현금이 생깁니다. 이 돈이 노후 안전망이 됩니다. 전략 두 번째, 대출을 모두 상환하세요. 빚이 있다면 최우선으로 갚으세요. 대출 이자는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입니다. 이게 엄청난 부담입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 대출이 있고 금리가 연 5%라면 1년에 이자가 250만 원입니다. 한 달로 치면 20만 원입니다. 국민연금이 한 달에 70만 원인데 20만 원을 이자로 내면 손에 남는 건 50만 원뿐입니다. 이걸로는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대출을 갚으면 이 20만 원이 손에 남습니다. 1년이면 25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2,500만 원입니다. 대출을 갚는 게 가장 확실한 재테크입니다. 연 5% 이자를 안 내는 건 연 5% 수익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대출 갚으면 현금이 없어지잖아요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한쪽에서는 이자를 내면서 다른 쪽에서 돈을 싸는 건 비효율적입니다. 대출부터 갚고 그 다음에 현금을 모으세요. 빚 없는 노후가 가장 안정적입니다. 전략 세 번째, 투자를 모두 청산하세요. 주식, 펀드, 코인, 금 이런 투자 상품이 있다면 모두 파세요. 그리고 현금으로 바꾸세요. 지금 팔면 손해인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가지고 있으면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손절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미 잃은 돈은 잃은 겁니다. 더 잃기 전에 청산하세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오를 텐데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70대는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모든 투자를 청산하고 현금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은행 예금에 넣으세요. 이자가 적어도 안전합니다. 전략 네 번째, 적정 현금 보유액을 계산하세요. 그럼 얼마를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구체적인 숫자를 계산해 봅시다. 먼저 1년치 생활비를 계산하세요.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한 후 10일을 곱하세요. 예를 들어 한 달에 150만 원 필요하다면 1년이면 1,8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비상의료비를 더하세요. 최소 3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1,800만 원 더하기 3천만 원은 4,800만 원입니다. 반올림해서 5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게 최소한의 현금 보유액입니다. 여유가 있다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1억 원 정도 있으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1억 원이 어디 있어요?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정리하고 투자를 청산하면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그래도 안 되면 최소한 5천만 원은 확보하세요. 이건 절대선입니다. 전략 다섯 번째, 현금을 안전하게 관리하세요. 현금을 확보했으면 이제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첫째, 예금자 보호 한도를 고려하세요. 한 은행당 5천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1억 원이 있다면 2개 은행에 나눠서 넣으세요. 둘째, 정기예금과 자유입출금식 예금을 적절히 섞으세요. 정기예금은 이자가 높지만 중도 해지하면 손해입니다.
자유입출금식은 이자가 낮지만 언제든 꺼낼 수 있습니다. 추천 비율은 70대 30입니다. 70%는 정기예금에 30%는 자유입출금식에 넣으세요. 예를 들어 5천만 원이 있다면 3,500만 원은 정기예금에 1,500만 원은 보통예금에 넣으세요. 셋째, 인터넷 뱅킹을 배우세요. 요즘은 은행 가지 않아도 인터넷이나 앱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합니다. 넷째, 통장 비밀번호를 잘 관리하세요. 아무한테도 알려주지 마세요. 자녀한테도요. 다섯째, 정기적으로 잔액을 확인하세요. 한 달에 한 번은 통장을 확인해서 이상한 출금이 없는지 체크하세요. 전략 여섯 번째,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입니다. 첫째, 고수익 투자는 절대 하지 마세요. 한 달에 5% 수익, 1년에 100% 수익, 이런 말은 100% 사기입니다. 은행 금리의 2배, 3배를 준다는 건 정상이 아닙니다. 둘째, 보증은 절대 서지 마세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도 보증만은 절대 서면 안 됩니다. 보증은 자살 행위입니다. 셋째, 큰 돈을 빌려주지 마세요. 특히 1,000만 원 이상은 절대 안 됩니다. 자녀한테도요. 빌려준 돈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넷째, 투자 권유를 거절하세요. 친구가 좋은 투자처가 있다. 지인이 확실한 사업이다. 이런 말을 하면 무조건 거절하세요. 나는 투자 안 해라고 단호하게 말하세요. 다섯째, 도박은 절대 안 됩니다. 경마, 카지노, 로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돈 잃는 지름길입니다. 여섯째, 자녀의 사업 자금을 대주지 마세요. 자녀가 사업한다고 돈을 달라고 하면 정중히 거절하세요. 엄마는 노후 자금이 필요해서 못 도와준다고 솔직하게 말하세요. 일곱째, 명품, 고급차 이런 거 사지 마세요. 70대에는 과시가 필요 없습니다. 검소하게 사는 게 미덕입니다. 여덟째, 자녀에게 생활비를 지원하지 마세요. 자녀가 어려워도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지켜야 합니다. 자녀는 젊으니까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시 벌 수 없습니다. 이 8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이것만 지켜도 현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핵심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70대에는 현금이 생명입니다. 부동산도 아니고 주식도 아니고 금도 아닙니다. 오직 현금입니다. 왜일까요? 첫째, 갑자기 의료비가 필요할 때 당장 쓸 수 있습니다. 둘째, 부동산은 팔려면 시간이 걸리지만 현금은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